내 민은 20대 초반의 젊은 남자로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을 가지고 있으며 야외에서 자주 일하기 때문에 피부가 구릿빛이다. 그는 어머니와 동생 내빈과 함께 낡은 집에서 살고 있으며 이 집은 도시 외곽에 위치해 있다. 매일 민은 시장에서 물건을 나르는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고 저녁에는 추가로 배달 일을 하며 어머니와 동생을 돕기 위해 돈을 벌고 있다. 민의 삶은 비록 가난하지만 그는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웃들에게 민은 착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계산 없이 남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비춰진다. 그러나 가난이 그를 자주 무시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그를 내 민 물건 나르는 남자라고 부르며 경멸의 눈빛을 보낸다. 그날 밤 민은 마지막 배달을 마친 후 집으로 가고 있었다. 갑자기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한적한 길을 따라 걸어가던 민은 작은 공원을 지나면서 벤치에 앉아 몸이 젖은 채 의식을 잃은 노인을 발견했다. 민은 즉시 자전거를 멈추고 노인에게 다가갔다. 노인은 70대 중반쯤 보였으며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지만 손은 여전히 강건해 보였다. 민은 노인의 어깨를 살짝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다. 아마 노인분이 아프거나 기진맥진한 거겠지. 민은 혼자 생각했다. 그때 한 중년 남자가 지나가다가 멈춰서며 민을 보았다. 그는 민이 노인을 자전거에 태우려고 하는 것을 보고 급히 말렸다. 요즘엔 사기가 넘쳐나. 만약 저 노인이 쓰러져서 너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어쩔 거냐? 너처럼 가난한 사람은 평생 갚을 수도 없을 거다. 그 말에 민은 잠시 망설였지만 노인이 힘겹게 숨을 쉬는 것을 보며 무시할 수 없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만약 노인이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하지? 민은 이내 결심했다. 난 사람을 보고 죽게 놔둘 수는 없어. 그의 말을 무시하고 민은 노인을 자전거에 태워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는 즉시 노인을 응급실로 옮겼다. 하지만 병원비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라는 요구를 받자 민은 당황하며 말했다. 저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이 노인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서류에 서명할 사람이 없다면 응급처치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은 동생의 학비를 위해 몇 달 동안 간신히 모은 적은 돈을 떠올리며 깊게 숨을 내쉬었다. 저 노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병원비는 얼마든지 지불하겠습니다. 민은 병원비를 미리 지불하고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기 시작했다. 밖에서는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민은 불안한 마음을 느꼈다. 그는 이 노인의 정체를 알지 못했으며 길을 지나던 사람의 말처럼 자신이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다. 그때 간호사가 노인이 위기를 넘겼다고 알리자 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가 노인을 도와주기로 한 결정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임을 몰랐다. 병원을 떠나기 전 민은 노인의 가족이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겼다. 그에게는 사람을 돕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보답을 바라는 마음은 없었다. 병실에서 노인은 깨어났다. 그가 젊은 남자가 자신을 병원으로 데려다 준 이야기를 듣고 감사를 표하며 말했다. 저 젊은이가 나에게 목숨을 구해준 거다. 그는 비서에게 작은 손을 잡고 말았다. 그를 내게 데려와라. 나는 그에게 목숨을 빚졌다. 그 밤 민이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신비로운 노인은 조용히 조사를 시작하며 일련의 사건을 촉발했다. 병실에서 작은 전등 불빛 아래에서 노인의 얼굴은 서서히 눈을 떴다.
그의 몸은 온통 통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의 비서인 중년 남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 옆에 서 있었다. 회장님, 이제 깨어나셨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비서가 말했다. 그 노인은 한때 기업인들이 두려워했던 유명한 기업인 낸콱이었다. 그는 자신의 기업을 되살리며 사내 비밀 조사 중의 길에서 쓰러졌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누가 나를 여기로 데려다 주었지?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기요, 그건 한 젊은 남자였어요. 그는 이름을 남기지 않고 그냥 길에서 쓰러진 할아버지를 보고 병원으로 데려다 줬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후 응우엔 국은 감동적인 눈빛을 보였고 고개를 살짝 저으며 약간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회에서 좋은 사람을 찾기란 정말 드물지. 그를 꼭 찾아야겠다. 고마움을 전하고 보답해야 한다. 위기의 상황을 넘겼지만 응우엔 국은 즉시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나를 구해준 젊은 남자를 찾아라. 철저히 찾아서 그가 누구인지, 어디에 사는지, 어떤 상황인지 알아내라. 하지만 내 신분은 절대 노출하지 말 거라. 비서는 곧바로 고개를 끄덕이며 명령을 받았습니다. 응우엔 국에게 내 민을 찾는 일은 보답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계산이 가득한 사회에서 인류애와 진실성을 시험하는 일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긴 하루를 보낸 후 집으로 돌아온 내 민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지쳐 있었습니다. 작은 집 문을 열자 어머니는 기름 램프 옆에서 자수를 하고 있었고 동생은 낡은 침대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엄마, 나 돌아왔어요. 민은 젖은 채로 집에 들어서자 어머니가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민아, 집이 아직 가난하잖아. 다음엔 그런 일에 휘말리지 말고. 그 돈은 동생 학비에 써야 한다는 거 알지? 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겪은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사람을 돕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고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난은 그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은 오래되어 비가 오면 새고 집세도 아직 다 갚지 못했고 동생은 성적이 좋지만 학비를 낼 돈이 없어 학교를 그만두게 될 위기였습니다. 이틀 후 민이 작은 가게에서 물건을 배달하고 있을 때 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그 노인의 가족입니다. 그때 노인을 구해주신 분이시죠? 전화 너머에서 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분 괜찮아지셨나요? 그 소식 듣게 되어 기쁩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목소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노인께서 당신을 만나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어 하세요. 연락처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민은 즉시 거절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고 보답은 필요 없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민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반대편에서 응우엔 국의 비서가 전화 위치를 추적하여 민에 대한 일부 정보를 확보했음을. 한편 병상에 누운 응우엔 국은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충분히 많은 것을 겪어왔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람들, 이익만 추구하는 이들. 아무 대가 없이 도와준 젊은이를 보고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회에도 아직 좋은 사람들이 있군, 그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시험해봐야겠다. 그는 비서에게 민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그를 접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민이 자신의 인생에 끼칠 영향이 긍정적이고 두 사람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날 밤, 민은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어머니가 오래된 나무 의자에 앉아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또 돈 다 써서 남의 일에 휘말렸지, 민아. 민은 어머니의 눈을 보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빚을 갚아야 하는데, 동생은 학비가 걱정인데, 그 돈으로 모르는 사람을 구하다니. 내가 우리 가족을 생각한 적이 있니? 민은 고개를 숙이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상황에서 노인을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만약 제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노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죠? 눈 감고 무시할 수는 없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사랑과 분노가 섞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착하다는 것을 알지만 너무 가난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여유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의 대화 중에 작은 방에서 동생의 약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 아파요. 내 민은 급히 방으로 뛰어갔고 그곳에서 동생인 빈이가 침대에 누워서 배를 움켜잡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땀으로 흠뻑 젖어 있는 것을 보았다. 무슨 일이야? 왜 아파? 민은 당황하며 물었다. 내 여사는 급히 달려왔다. 빈이는 겨우 목소리를 내며 말했다. 오늘 놀다가 넘어졌어. 근데 형님과 엄마가 걱정하실까 봐 말 안 했어. 민은 곧바로 동생을 업고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는 검사를 한 후 말했다. 빈이는 충수염이 터졌어요. 즉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요. 민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의사 선생님, 수술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수술비는 약 2천만 동입니다. 이 말을 듣고 민은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들에게 2천만 동은 엄청난 금액이었다. 민은 의사에게 간절히 부탁했다. 제발 수술을 먼저 해주세요. 돈은 나중에 어떻게든 구하겠습니다. 의사는 민을 보며 동정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여전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수술을 진행하려면 선불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쩔 수 없이 민은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녔다. 그는 이웃집을 하나하나 두드렸지만 대부분은 가정이 어렵다며 거절했다. 몇몇은 비웃으며 말했다. 가난한 놈이 무슨 돈을 갚겠다고, 누가 돈을 빌려주겠어? 민은 몇몇 친구들에게도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모두 고개를 저으며 도와줄 수 없다고 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민은 자신이 구했던 노인의 가족에게 전화를 하기로 결심했다. 손이 떨리며 그는 전화를 들고 한참을 고민한 후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저입니다. 네, 민이에요. 제 동생이 위급한 상황인데 수술비를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후 비서가 대답했다.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동생을 수술실로 데려다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은 대금이 직접 계좌로 입금된 것을 확인했다. 의사는 즉시 수술을 시작했다. 수술실 밖에서 민은 안도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올 줄은 몰랐다. 그때 한 익숙한 인물이 민 앞에 나타났다. 그것은 바로 민이 구했던 노인과 그의 비서였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젊은이, 내가 너에게 목숨을 빚졌네. 이제 내가 너를 도와줄 차례야. 민은 급히 일어나며 당황한 채 말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저 필요한 사람을 도운 것뿐이에요. 보답은 원하지 않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는 좋은 사람이다. 그러나 때로는 좋은 사람도 도움이 필요하다. 이제 동생을 잘 돌봐라. 나머지는 내가 맡겠다. 수술이 끝나고 빈이가 회복실로 옮겨졌을 때 민은 노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돌아가려 했다. 그러나 노인은 그를 붙잡았다. 조금만 시간을 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대화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병원의 조용한 한 구석에서 민은 노인과 마주 앉았다. 노인의 눈빛은 깊은 통찰력과 따뜻함이 섞인 듯 민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다. 모든 사람이 낯선 사람을 돕기 위해 나서지는 않는다. 특히 그들 자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 더더욱. 노인이 말을 시작했다. 민은 머리를 긁으며 부끄러워했다. 사실 저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냥 만약 제가 도와주지 않으면 노인께서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짜 보답은 원하지 않아요. 노인은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깊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알겠니?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일이 때로는 단순히 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많은 사람들의 운명까지 바꿀 수 있다는 걸. 나는 너에게 매우 감사하지만 단지 고마움을 표하는 것으로 끝내고 싶지 않다. 나는 너를 돕고 싶다. 너희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 민은 급히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는 가난하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 힘으로 돈을 벌고 가족을 돌보고 싶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바로 그 점이야말로 내가 더 너를 돕고 싶은 이유다. 하지만 너는 이 기회를 얻기 위해 너 자신이 그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내가 도와줄 테니 나머지는 내가 스스로 해라. 노인은 탁자 위에 명함 하나를 놓았다. 그 명함에는 응우엔 국의 이름과 응우엔 부엉그룹의 본사 주소가 적혀 있었다. 내일 아침 여기로 와라. 나는 너에게 내 회사에서 일할 기회를 줄 것이다. 내가 잘 해낸다면 너의 인생은 바뀔 수 있다. 민은 그 명함을 보고 잠시 놀랐다. 노인의 정체를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는 분명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일용직 노동자에 불과하고 학력이나 경력이 전혀 없어요. 민은 말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 나는 너가 신뢰와 끈기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을 뿐이다. 나머지는 길을 가면서 배울 수 있다.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 있었지만 민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날 밤 민은 어머니에게 노인이 제안한 기회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머니는 즉시 반대했다. 너는 뭐라고 그런 제안을 받아들였니? 우리 집은 가난해. 너는 그런 큰 일을 할 능력이 없잖아. 혹시 그들이 너를 속이는 거면 어쩌려고?
민은 부드럽게 대답했다. 엄마가 걱정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이건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엄마가 힘들고 동생이 공부할 기회를 잃게 되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너가 결심했다면 나는 말리지 않겠다. 하지만 기억해라. 어떤 상황이든 자기 존엄과 선의를 지키고 자신을 잃지 말아라. 다음 날 아침, 민은 응우엔 부엉그룹의 본사로 향했다. 그곳은 도시 중심에 위치한 거대한 건물이었다. 건물에 들어서자 그는 정장 차림의 사람들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들은 모두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바쁘게 처리하고 있었다. 노인은 친절한 미소로 민을 맞이했다. 너는 높은 자리에서 시작할 수는 없다.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가장 낮은 직급에서 일을 시작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능력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민은 창고 직원으로 배정받았고 물품의 재고를 관리하고 정리하는 일을 맡았다. 이 일은 그가 전에 하던 물건 나르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그룹 내 경쟁이 치열해서 모든 일이 더 압박감을 주었다. 신입 직원인 민이 노인에 의해 직접 채용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일부 동료들은 그를 시기하며 그가 노인의 후광을 보고 들어온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민은 중요한 물품이 분실된 것을 발견했다. 다시 확인해보니 누군가 시스템에서 숫자를 조작하여 그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었다. 새로 온 직원이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다니 분명히 해고당할 거야. 한 동료가 조롱했다. 민은 큰 압박을 느꼈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밤새 데이터를 다시 확인하며 결국 자신이 무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냈다. 노인은 그 소식을 듣고 몰래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 젊은이는 굳센 의지를 가졌구나. 그는 앞으로 더 멀리 갈 수 있을 것이다. 민이 직장에 점차 적응해 가던 중 그는 우연히 응우엔 국의 손녀인 응우란을 만났다. 똑똑하고 결단력 있는 그녀는 처음에 민을 믿지 않았고 그가 단순히 운 좋게 타이밍이 맞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민의 정직함과 노력 덕분에 그녀는 점차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이 회사에서 직면하는 더욱 가혹한 도전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왔다. 민은 자신의 능력을 하나씩 증명해갔지만 더 큰 시련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응우란의 등장으로 새로운 갈등이 시작되었고 노인의 진짜 신분에 대한 비밀도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민은 직장에 익숙해져 가며 그의 근면한 태도와 문제 해결 능력 덕분에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민의 빠른 성장은 일부 오래된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을 샀고 특히 응우엔 국의 사촌인 허우푸억, 한 부서의 부장님은 민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푸억은 그 그룹을 자신의 영지처럼 생각하며 응우엔 국이 민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을 불편하게 느꼈다. 어느 날 비밀회의에서 그는 응우엔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왜 그런 무명 인물을 이곳에서 일하게 두시나요? 그 사람은 학위도 없고 경험도 없어요. 이런 사람을 그룹에 두면 우리의 명성이 훼손될 겁니다. 응우엔 국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과는 다른 걸 가지고 있다. 진실함과 굳건한 의지를. 너도 그처럼 배우려고 노력한다면 나는 그룹의 미래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을 것이다. 푸억은 분노하며 비밀스럽게 민을 해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푸억은 대규모 물품 손실 사건을 만들고 그 책임을 민에게 돌리기로 했다. 어느 날, 민은 회의실로 호출되었고 그곳에는 푸억과 고위 관리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네 민, 이번에 창고에서 100억 동 어치의 물품이 사라진 사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거냐? 데이터상으로 보면 그날 밤 근무한 사람이 너라고 나온다. 푸억이 말했다. 민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창고를 떠나기 전에 모든 것을 철저히 점검했음을 기억했다. 그러나 푸억이 제시한 증거들 앞에서 그는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몰랐다. 회의에 참석한 응우라는 이상한 점을 느꼈다. 그녀는 조용히 조사해본 결과 푸억이 일부러 시스템 데이터를 수정해 민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을 발견했다. 갑작스러운 회의에서 응우라는 증거를 제시하며 푸억의 행동을 모두 앞에 드러냈다. 푸억 씨, 당신의 행동은 내 민의 명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우리 그룹의 신뢰를 해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푸억은 화가 나서도 반박할 수 없었다. 그 후 응우엔 국은 푸억을 직책에서 내리고 민에게 창고 관리 책임을 더 부여했다. 이 사건 후 내 민은 창고 관리자가 되어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비록 일이 더 힘들어졌지만 그는 지치지 않고 일했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어머니와 동생을 돌보는 것이었다. 어느 날 응우엔 국은 민에게 물었다. 너는 여기서 계속 직원으로만 일할 생각이냐? 민은 당황하며 말했다. 저는 그런 큰 꿈을 꾸지 않아요. 그냥 안정된 직장이 있으면 좋겠어요. 가족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요. 응우엔 국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너에게 능력이 있다면 나는 기회를 줄 것이다. 그러나 기회에는 항상 도전이 따르지. 너는 그것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응우엔 국은 민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겼다. 바로 그룹의 한 지점에서 작은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일이었다. 이는 민이 자신의 능력을 진정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기회였지만 전혀 새로운 환경에서 관리, 조정 및 문제 해결을 해야 하므로 큰 도전이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 지점의 직원들은 가난한 배경을 가진 젊은 민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민은 그의 진실성과 결단력으로 그들의 생각을 조금씩 바꿔나갔다. 그는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결점을 찾아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그 결과 프로젝트는 예상외로 성공적이었고 지점에 큰 이익을 안겨주었다. 어느 날 저녁, 응우엔 국은 민을 그의 집으로 초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늑한 거실에서 응우엔 국은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민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는 왜 내가 너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는지 알고 있니? 응우엔 국이 물었다. 민은 고개를 저었다. 응우엔 국은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시작했다. 가난에서 시작해 성공을 이루기까지의 여정을 이야기하며 그는 노력과 인간미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다. 나는 너에게 내 모습을 보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 고 그는 말했다. 민은 말없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자신의 구호가 결국 이렇게 큰 전환점을 일으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지점에서의 프로젝트가 끝나고 민은 본사로 돌아가게 되었고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다. 그것은 바로 응우엔 국의 개인 비서가 되는 것이었다. 이 제안은 단순한 승진이 아니라 민에게 그룹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에게 직접 배우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었다.
앞으로도 많은 도전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미는 그 제안을 수락하기로 했다. 이 기회는 자신의 운명을 바꿀 뿐만 아니라 가족을 돕고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미는 응우엔 국의 개인 비서로 일하기 시작했다. 이 일은 많은 압박을 주었고 동시에 그에게 많은 귀중한 교훈을 안겨주었다. 그는 그룹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들을 처리해야 했고 경쟁과 음모가 가득한 환경에서 일하는 방법을 배워야 했다. 이 시기에 허우푸억과의 갈등은 계속해서 심화되었다. 푸억은 직책에서 내려온 후 비밀리에 몇몇 주주들과 손을 잡고 응우엔 국에 대항하며 그룹의 지배권을 차지하려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어느 날 푸억은 응우엔 국이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가짜 정보를 퍼뜨리며 그가 더 이상 회사를 이끌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주주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응우엔 국에게 사임을 요구하게 만들려는 시도를 했다. 혼란 속에서 응우엔 국은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민에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기회를 주었다. 전체 그룹이 참석한 회의에서 푸억은 응우엔 국의 건강 상태와 경영 능력에 대해 일련의 비난을 제기하며 자신이 회장직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은 의사 결정권자는 아니었지만 일어나서 말했다. 저는 단지 작은 직원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조직이든 진실과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모든 비난은 증거가 없으며 우리는 부정직한 사람에게 그룹을 맡길 수 없습니다. 민은 푸억이 과거 몇몇 프로젝트에서 재정적 손실을 고의로 일으켰다는 증거와 데이터를 제시했다. 응우엔 국은 민과 응우란의 도움을 받아 푸억의 모든 음모를 이사회 앞에서 드러냈다. 그 결과 푸억은 이사회에서 제외되었고 그룹을 비참하게 떠나게 되었다. 이 사건 후 응우엔 국은 자신의 저택에서 축하 파티를 열기로 결심했다. 모든 임원들과 민의 가족을 초대하여 함께 참석하게 했다. 파티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응우엔 국은 이렇게 선언했다. 오늘 나는 나를 구한 한 사람에게 공식적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고자 한다. 그 사람은 단지 행동으로만 나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간미와 굳건한 의지로 나를 구했다. 민, 너는 나의 은인이며 나는 너에게 더 큰 기회를 주고 싶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며 박수를 보냈다. 응우엔 국은 민이 중요한 지점의 부지점장으로 임명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응우엔 국은 민을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왜 내가 너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지 알고 있니? 민은 놀라며 대답했다. 저는 제가 당신을 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응우엔 국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것은 그저 한 부분일 뿐이다. 너는 부모님에 대해 어떤 세부사항을 기억하니? 민은 깜짝 놀라며 대답했다. 아버지는 내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가족의 과거에 대해 많이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응우엔 국은 계속 말했다. 너는 이 그룹의 공동 설립자 중 한 명이었지만 아버지는 불행한 사고로 돌아가셨다. 나는 너가 그분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가 스스로 능력을 발휘하여 나아가길 원한다. 민은 충격을 받았다. 기억 속에서 조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던 순간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가족이 어려움에 처했던 이유를 떠올렸다. 모든 직원과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응우엔 국은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민은 단지 훌륭한 직원일 뿐만 아니라
이 그룹과 깊은 연관이 있는 사람이다. 이제부터 그는 응우엔 부엉의 중요한 기둥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레미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가난한 물건 나르는 청년에서 이제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해 삶을 바꿀 기회를 갖게 되었다. 파티는 기쁨 속에서 마무리되었고 민의 어머니는 여러 년 만에 처음으로 자랑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레미는 뛰어난 지도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인간미와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이 작은 선행과 처음의 작은 행동들에서 비롯된 것임을 항상 기억했다. 이 이야기는 메시지로 마무리된다. 인생에서 때로는 작은 행동 하나가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 인간미는 다른 사람을 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운명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